국회 사상 최초의 여성예결위원장으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을 책임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사실 예결산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은 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그렇죠. 더더욱 여성으로서 첫 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예. 소감, 포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국회가 4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78, 9년 만에 처음 여성이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너무 늦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 살림을 맡는 자리에 여성 의원들을 배려하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개수조정 소위를 했어요. 흔히 예결위의 꽃이 개수조정 소위다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헌정사상 3번째였습니다. 아, 네. 예결 소위에도요? 네, 지금까지 5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성 지역구 의원들이 좀 적고 이랬던 건데 20대 국회가 좀 특징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비례대표를 넘은 첫 번째 여성 의원이요. 국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여성 국회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라든가 이런 자리에 각 당이 좀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다. 어떤 예산이 따뜻한 예산인 겁니까? 뭐 이번에 선거하면서 모두 다 이제 현장을 돌아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어려워도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흔한 얘기로 아랫목은 뜨끈뜨끈해서 펄펄 끓는데 윗목에 서민들 사는 데는 냉골이다. 너무 온기가 차다. 돌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민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좀 예산이 좀 따뜻하게 좀 투입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방위 전체로 골고루 좀 따뜻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나라 재정이 좀 든든해야 온기도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의가 사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인상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감행했었던 법인세나 25%를 22%로 내리친 것 때문에 약 100조 정도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 우리 흔한 얘기로 부자감세 100조 해서 재정적자 100조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났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예상치로 약 650조의 국가 채무가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조 넘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부채를 늘렸거든요. 매년 재정 적자가 40조에서 50조씩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끝날 때 국가 채무가 약 7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은 뭐 세금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국세가 뭐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우리 흔한 말로 부가가치세라는 부가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소득세나 부가세는 모든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요. 그렇다면은 법인 중에서 그나마 담세 능력이 있는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법인의 0.1%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과표 기준 500억이 넘는 기업에 한정해서 22%의 법인세를 25%로 올리게 되면 매년 약 3조 이상의 세수를 그것만으로도 걷게 됩니다. 3조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재정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들은 지금 가뜩이나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것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 또 경기가 가뜩이나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기업들은 또 그나마 낫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봤을 때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내유보금이 지금 약 800조 정도 쌓여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기업소득이 증가하고는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 수치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런 부담을 지라는 게 아니라 담세 능력이 있는 500억 이상의 과표 기준은 500억이 넘는 기업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거기 아니고서 어디부터 출발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정도면 정부 여당 사실 뭐 굉장히 법인세 인상에는 굉장히 좀 강한 기조를 갖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기준이면? 최경환 부총리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곧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거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서민 경제가 돌게 한다. 이것이 실패했다고 자인한 만큼 이제는 방향을 전환을 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효과상 이제 기조 전환의 바꿔야죠. 시점이 왔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여러 현안 중에 사실 지금 부모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사실 매년 해마다 사실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갈등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가 담당하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지방교육청 예산을 떠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부담은 지금 교육청이 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방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약 54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무슨 지방교육체 발행에 들어간 돈이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가 약 87%를 차지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 학습 발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7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누리과정이 무려 4조입니다. 7조밖에 없는 예산을 또 중에서 7할 이상을 4조를 쓰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엄청나게 지금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감사원 건데 결과에서는 지방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이 있다 이렇게 최근에 감사 결과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저는 좀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서는 무슨 뭐 학교 그러니까 학생도 없는데 학교를 지었다 막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감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세대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 학생이 왜 없냐 이거는 아파트 입주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준 데 건설하게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교육청은 당연히 지어야 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방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올 하반기에도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좀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금 현재 교부율이 20.27%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소한 1%를 올리면 2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4조니까 네. 2% 정도 올리면은 양자 간에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렇게 생각을 절충점이 합니다.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지금 뭐 계속 지방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단시까지 하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네, 좀 네.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방재정의 자율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전 이것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다 예결위가 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아니지, 예, 맞물려 있습니다. 기재부라든가 안에 지방 행자부 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금은 8대 2로 지방자치단체가 2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업은 6대 4예요. 지금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정말 많은 복지. 할 일은 늘었는데 그렇죠. 돈은 줄었다. 안 늘려주는 거죠. 안 늘려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말 목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처음에 지방자치 실시할 때 부가세에서 11%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준다, 지방자치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11%를 넘겨주는데 21%까지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 늘려줬어요. 최소한 지금 16%라도 하자. 그리고 원래 약속대로 21%까지 해줘라.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지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감당하겠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가는데 돈을 안 주는 거. 누리과정과 똑같은 거죠. 사업은 네. 주고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아우성을 하는 거죠.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위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합의 예산안의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표방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고 어떤 실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네. 얘기를 개수조정 소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선진화법 첫 해였어요. 근데 우리가 선진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뭐 통과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점은 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12월 2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부 부의할 수 예산안을 부의할 수 있게 네. 되고 예산 부수 법안까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액할 때쯤 되면은 막판 되면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특히 여당 쪽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네. 뭐 시간만 가라, 모든 게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합의하려면 하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국회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류에 최초로 국회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대표를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이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시민혁명의 출발점이었고 국회로 이제 규결이 됐던 건데 등장하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없어도 예. 저절로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도 통과되고 세법도 그대로 통과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때 이제 여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압도적인 여대 야소였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그렇죠. 국회.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가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간다 그러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만 합니다. 합의해야 된다. 예.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법정 시한 예전에 많이 늦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로 네, 네. 넘어갔는데 네,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내년 예산 살림이 혼돈에 빠지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번 예산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의석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그런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 뜻대로만 하겠다 이러면 또 혼란이 네, 오는 예. 거고 여당은 여당대로 날짜만 가라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이번 예산을 통과시킬 때 만들어낼 때 꼭 이루어내는 그런 원년이 네.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많은 기대와 많은 시선을 좀 받고 계신데 20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부 앞으로의 좀 향후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은 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돈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생활, 특히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이것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그런 따뜻한 예산이 되도록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서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하라는 총선의 국민의 뜻도 잘 실현하는 그런 예결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람 꼭 이번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